안녕하세요. 전찬희 이더빌의 종횡무진 영화 역사를 탐하다 우리 세 번째 영화 비욘드 랭군을 통해서 미얀마 항쟁을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정말 2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때 말미에 우리 이 소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그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보통은 그 전에는 군부 쪽 남미 같은 경우 군부 쪽 편을 많이 들었는데 이 미얀마 항쟁의 경우는 항쟁하는 쪽에 그 서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광주 항쟁, 5.18 민중항쟁 때도 사실 미국이 우리 전두환 군부를 암묵적으로 묵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5.18과 미얀마 항쟁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아주 중요한 지금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 사회가 네. 사실상 뭐 아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남미라든지 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 군부 쿠데타가 났을 때 대부분 군부 쪽을 지지해 왔죠. 네. 특히 뭐 칠레 한 예를 들면 칠레 같은 경우는 아이엔데 정권이 네. 들어섰을 때 미국 CIA가 노골적으로 그 군부를 부추겨 가지고 그 피노체트 네.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뭐 그 수만 명이 죽고 뭐 행방불명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네. 그러던 상황과 뭐 그 칠레뿐만 아니라 남미의 대부분 뭐 국가들의 군부 독재를 지지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아시아에서도 사회주의 정권만 아니면은 미국이나 서방 사회에서 뭐 그 주로 이제 그쪽을 지지해 왔는데 왜 유독 이제 미얀마에서는 이런 서방 사회들이 이제 반군부 정책을 취하는가? 그 부분도 우리가 군부를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이 국제 정치가 상당히 이제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도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 경험해 본 바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국 그 이익 그렇죠. 위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 미얀마 뭐 민주 항쟁 같은 경우는 이 항쟁하는 측의 이 견해가 이쪽하고 이제 어울린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이제 아웅산 수지가 상당히 친서방적인 인물이라는 것도 저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죠. 그 아웅산이 이제 암살당하고 아웅산의 이제 부인이 아마 인도 대상가로 이제 임명을 받는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웅산은 영국 옥스퍼드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친서방적인 인물이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에서 볼 때는 사실 아웅산 수지 여사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요리하기 좋은 상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있다라는 거는 보고 우리가 네. 그 미얀마의 네. 그 민주항쟁 물론 제가 이제 군부 쿠데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닌데 네네. 그 항상 역사 문제가 끼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네, 사실 그 옥스퍼드에 가서 공부하고 남편이 그 영국인이었죠. 마이크 에어리스 또는 그 아리스라고 발음을 영국식으로 하면 아리스라고 발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식으로는 이제 에어리스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영국 남편이고 애들도 그 아버지 쪽을 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부에서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군부가 2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던데 헌법을 개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미얀마 수지가 계속 국가 고문인 이유가 외국인이 남편인 경우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조문을 이 군부가 박아놓았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대통령이 있고 배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웅산 수지가 민족의 그 아버지인 아웅산에 이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해왔는데 1991년도 그 노벨 평화상을 그 받게 된 것도요. 그 사실 물밑 작업은 그 남편이 다 한 거고 비욘드 랭군은 이제 8888 항쟁을 중심으로 갑니다만은 이런 드라마를 극화한 영화가 더 레이디라고요. 더 레이디라고 2011년에 룩 베송 제5호서라든지 그 감독 프랑스가 배출한 가장
성공한 대중감독인데 루페송이 연출한 그 영화 거기서 그 아웅산 수지 역으로 미셸 여 우리가 양자경이라고 하죠. 이 양자경 씨가 이 미얀마하고 영어 오가면서 대사하는데 정말 명품 연기였고요. 양자경도 양자경이고 그 남편 에리스 역의 데이비 툴리스는 지금 관객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시네필들은 아주 익숙한 인물입니다. 데이비 툴리스라고 그 네이키드라는 영화로 칸에서 나무주연상도 받았고 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그 콤비를 이뤘던 토탈 이클립스라는 영화에서도 아주 좋은 연기를 보였었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그 얼굴인데 두 명 배우의 그 연기의 앙상블이요 사실 영화 보는 재미를 보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비욘드 랭군을 통해서 8888 항쟁의 드라마를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레이디를 보면 그 8888 항쟁 이후에 아웅산 수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민족의 지도자로 그 우뚝 자리하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기를 좀 권하고요. 그 영화는 아직 그 미처 챙겨보지 못하셨죠? 그 영화 못 봤고요. 이제 비욘드 랭군만 봤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그 결국은 아웅산 수지가 이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웅산 수지 집권기에 그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로힝야족 학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와서 이제 또 쿠데타를 당하니까 그다음에 각 민족 다 모여가지고 뭐 연방군을 조직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은 자기가 집권했을 때 그 해쳐야 되는 문제들이 아닌가. 지금 와서 이제 정권 뺏기고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수민족 모아가지고 나중에 집권하면은 이제 그 다시 이제 연방국가 형태로 가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웅산이 자기가 정권 잡고 있을 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보죠. 특히 뭐 로힝야 학살 때 군부 쪽과 암묵 쪽으로 합의를 하면서 지금 뭐 비판을 많이 받았고 또 받았던 상도 많이 뺏기고 특히 우리나라 광주에서도 상 줬다가 뺏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라는 그런 또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뭐 결국 아웅산 그 수지 여사가 이제 군부를 다 장악하지는 못한 거죠. 그렇죠. 그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해체하지 않았으면은 뭐 정적적으로 해체하지 않았으면은 이들이 군부가 조직화된 사조직이 군사 동원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광주 이제 항쟁 영화에 대해서 말할 때 저는 뭐냐면 12.12 사태라는 거는 심지어 이 사람들이 군 전방을 지키는 병력을 빼갖고 쿠데타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는 있다는 거를 뭐 인정은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어떤 국가의 지도자고 민족의 지도자고 하면은 그거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야 이제 막 또 소수민족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 비욘드 랭군을 보면서 그 패트리샤 아케트 캐릭터를 결국에는 살려주는 그 전직 교수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아주 강렬한 캐릭터였고 제가 이제 전혀 그 배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저렇게 의로운 사람,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분이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뭐 5.18도 그럴 거고 또 과거의 독립 운동도 그럴 거고. 그래서 그 비욘드 랭군이 뭐 영화적으로 뭐 대단한 영화는 아니어도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하고 또 성찰하게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혹시 뭐 그 영화를 보면서 역사학자로서 아 이런 건 참 영화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 혹시 있을까요? 저는 뭐
경치가 상당히 좋았고 그 배경 상당히 좋았고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그 아까 말씀하신 8888 뭐 항쟁 이야기인데 그 물론 이제 뭐 헐리우드라든지 뭐 미국이나 그쪽 시장을 겨냥해서 이제 만들었겠지만 그 미국인의 시각에서 그걸 이제 바라봤어야 됐는가 하는 좀 이제 영화 내면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항상 그래서 예전에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그 에드워드 사이드 교수란 분이 그 서구 사람들이 항상 이쪽을 바라볼 때, 그, 다른 인종을 바라볼 때, 자기는 우월감을 가지고 이제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네네. 뭐, 그,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게 뭐,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저 미얀마 항쟁을 굳이 이제 그 미국인의 시각에서 이렇게 쭉, 미국인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예,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제기는 좀 하고 싶고요. 근데 전 뭐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그런 류의 영화들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재밌게는 봤어요. 뭐 영화는 뭐 예술 이전에 이제 오락이다 보니까 투자자의 그 입김이 가장 뭐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또 감독도 이제 영국 출신이면서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그런 미국적 시선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그 한계는 뭐 그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뭐 약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존 부어맨 자체가 그 미얀마 그 내부의 시선까지로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어느 정도는 그 진상을 담으려는 노력을 꽤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칸 영화제에 초대받았던 가장 큰 이유도 영화적 덕목 이전에 미얀마 항쟁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린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화제가 된 게 아닐까. 왜? 사실은 우리 1983년에 뭐 그런 비행기 폭발 사고도 있고 있었지만 버마, 미얀마 우리한테는 항상 주변부였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는 미얀마의 항쟁을 지지하는 선언문도 발표하고 지금 행동으로 나서는 젊은이들도 많고 하지만 과거에는 우리 다 남의 나라인 거 마냥 관망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결국에 미얀마 항쟁과 5.18 항쟁이 맞물리면서 그리고 또 미얀마 쪽에서도 대한민국의 지지를 성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저희가 화답한 거고 그래서 이 몇십 년 사이에 우리가 그래도 이런 것은 굉장히 성숙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고요. 네네. 저는 그 점에서 지금 뭐냐면 미얀마뿐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홍콩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여기서 전혀 지금 반응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신강 위구르 자치구라든지 마리 자치구지 다 이제 중국 공산당이 한족들이 다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거죠. 뭐 티베트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왜 서구의 시각에서 왜 이렇게 이제 그 미얀마는 그 다른 그 나라들에서 말하자면 우익 그 군부 독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 미얀마에 대해서는 이제 왜 저런가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어떤 이제 이쪽 조금 공부하는 분을 만났더니 이제 미얀마 군부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이제 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그쪽까지 뭐 깊이 연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맞다 틀리다라고 이제 말은 할 수 없는데요. 지금 미얀마뿐만 아니라 홍콩에서는 그 아주 어린 학생들이 나서가지고 교육기본법, 말하자면 교육법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모든 홍콩 시민들에게 강제로 교육시키려고 하니까 젊은 학생들, 중학생들이 나서가지고 처음부터 정부 청사 포위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기본법으로 홍익인간을 삭제하겠다 그래서 난리가 났고 하루 만에 이제 철회했는데 그 교육기본법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또 뭘 했냐면 뭐 민주시민 무슨 뭐 교육촉진법인가 해가지고 같이 냈는데
같은 쌍둥이 법이에요. 근데 이 법엔 심지어 뭐가 있냐면 그 형사처벌 조항까지 있어요. 자기네 교육부하고 이 사람들이 만든 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감옥에도 넣고 그다음에 그 벌금형도 때리겠다 하는 이런 악법을 갖다 지금 만들어냈는데 홍콩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그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중학생들이 스스로 나 그 법 안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홍콩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고 그다음에 아주 지난한 투쟁 끝에 그건 철회가 됐지만 지금 중국에서 전인대를 통해서 그 지금 그 홍콩을 갖다 완전히 이제 자기는 일당 독재 그 수준으로 집어넣는데 요즘 한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그다음에 신강과 티베트는 아주 일상적인 뭐 인권 탄압, 민족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말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미얀마는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이제 그때 계기가 돼서 폭발한 거지만 홍콩이나 티벳이나 지금 신강이나 이런 데는 아주 일상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할 수 있는 거 같이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이게 혹시 뭐 미얀마 군부를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건 아니고 큰 맥락을 봐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고 사실 이제 미얀마는 대부분이 다 국유화돼 있고 군부 독재가 그 지분이 25%밖에 안 돼도 군부가 배후에서 다 좌지우지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중국이 지금 지금 군부 쪽 지금 편을 들고 있고 그래서 위원안전위원회에서도 아무런 지금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고 하는데 그런 복잡한 맥락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전 뭐 또 하나 미얀마 이 항쟁을 보면서 네. 도대체 군이라는 게 왜 존재해야 되고 거기에서 보면은 사실 미얀마를 뭐 외국에서 침략하는 것도 아닌데 이 군이라는 집단이 계속 62년부터 쿠데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잠시를 빼놓고 나서는. 그럼 도대체 미얀마에서 군이란 존재는 도대체 뭐고, 네. 아까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자기네가 뭐 홍콩도 그렇고 티벳도 그렇고 신강도 그렇고 그 하는 나라에서 또 이제 미얀마 군을 또 이제 옹호하고 있고, 그럼 이것이 단순하지가 않은 네. 이제 이 그림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다음에 하는 이게 개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개인들 100만 명 모여봐야 사실은 군 뭐 100명 무장한 100명 네. 있으면 100명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도대체 미얀마의 군부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네. 조직이고 하는 것까지도 한번 이제 만약에 누가 영화를 만든다면 네. 그런 복잡한 내용까지도 좀 담아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과거에 이제 그 미얀마 군부의 이제 우두머리 그 순회가 이제 내윈이었다면 지금은 미나옹 훌라잉이라고. 근데 최근에 이 사람이 뭐 또 어디 뭐 미얀마를 대표해 가지고 어떤 회의도 참석하고 뭐 환영받고 이런 것이 이제 외신에도 나오곤 했었는데 어쨌든 그럼 좀 복합적인 그 맥락을 우리가 보면서 미얀마 항쟁을 들여다보고 또 영화도 봐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성격이 네네. 비슷한데 네네. 당시 내윈이 62년 쿠데타 이렇게 했을 때 국방장관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훌라잉 네. 또 총사령관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이것이 다른 나라들 군부 쿠데타하고도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쿠데타 일어나는 것이 보면. 우리도 5.16 쿠데타 때도 진압하려고 하던 이알린 일군 사령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12 때도 그걸 진압하려고 했던 정병조 특전사령관도 있고, 여러 그게 군 내부가 분열되어 있었는데, 난 이 미얀마의 불교국가에서 제가 미얀마 가가지고 미얀마 사람들 만나면 다 불교 신자고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착한 사람들을 갖다가 군부에서 그렇게 죽이는데 그 군인들이 그걸 서슴없이 총을 쏘는 그 구조를 저는 좀 솔직히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들도 다 불교 신자고 할 텐데 이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또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베트남의 과거에 이제 베트남에서 미국이 지원하던 군부 쿠데타 정권들이 무너진 게 사실 베트남 스님들이 분신 자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건데 조금 그 부분하고도 이게 미얀마 군부가 성격이 좀 제가 볼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까지도 제가 뭐 아직 그쪽을 자세히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뭐다라고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우리가 어떤 사태라든지 뭐 이런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양한 프리즘을 가지고 물론 이제 쿠데타 무조건 이제 잘못된 거고 미얀마 국민들이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이제 이 정치 체제를 만들고 집권당을 뽑을 권리가 있다는 건 100% 인정하는데 그래 이제 100% 인정하는 속에서 도대체 이 성격은 뭐냐, 도대체 이 군부는 뭔데 이렇게 하나로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그 국민들의 의사를 뒤엎고 그러고도 이제 국제사회가 그렇게 비판하는데도 뭐 끄떡없이 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쪽에 또 지지하는 건 또 이게 또 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한마디 단어는 기득권입니다. 사실 힘을 가진 자들은 그 기득권에 목숨을 거는 거죠. 미얀마의 군부가 결국에는 미얀마를 대표하는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지금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또 기득권을 가지고 무차별로 시민들을 살해하는 지금 아주 만행이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데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미얀마 항쟁만 가지고도 또 1시간, 2시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여기서 부득이 멈추고 여러분 저희 마지막 한마디 말씀드리면 결국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는 예전에 paknong-협정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사실 이제 그게 협정만 맺고 결국 이제 아웅산 장군이 암살 당하면서 제대로 실행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소수민족들이 다 이제 군을 가지고 무력으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과 결합해서 지금 이제 이 민족항쟁을 하는 사람들이 이들과 결합했을 때는 이제는 확실히 약속을 하고 확실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군부에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이제는 소수민족의 뭐 자치권을 거의 독립국가 수준으로 확실히 이제 인정을 해주고 내부는 내부대로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그런 쪽에 뭐 청사진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군부하고 싸울 때 그럴 때 이제 확실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항쟁은 단순히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런 비극만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비극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또 언제 어떻게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대참사입니다. 여러분, 미얀마 항쟁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이런 귀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비욘드 랭군이라는 영화도 여러분한테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룩백송 감독의 더 레이드라는 영화, 이 두 편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 영화지만 마치 그 짝을 이룬 듯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 아웅산 수지라는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묵인했던 등의 과오로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현존 인물이죠. 70대 중반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미얀마 항쟁은 마치고 이제 자연스럽게 5.18로 넘어가야 되겠죠? 5.18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다음에 5.18 영화를 통해서 5.18을 한번 짚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